자, 그러면 테스트에서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질문. 5번이요.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두 가지 분자식이다. 얘네들은 이주기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데,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전자 8개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전자 8개니까 뭐 전자쌍이 4개가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치? 근데 XH3랑 YOCl2래요. YOCl2. 자, 그럼 중심 원자가 각각 X랑 Y가 될 건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는 지금 수소랑 단일 결합을 3번 했죠. 그치? 전자쌍이 4개여야 되는 거니까,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을 건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비공유가 하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겠죠? 그래서 X는 질소가 될 거고, 결국에 NH3 구조식이 이렇게 되겠네.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이렇게 비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YOCl2도 봐봐. 염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할 거야, Y랑. 그러면 결국에 산소랑은 이중 결합해야겠죠. Y가 갖는 공유 전자쌍 자체가 이제 4개가 됐죠.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비공유 있어, 없어? 없는 거겠죠. 구조식으로도 확인해 보면은 Y가 염소랑 단일 결합을 할 거고, 산소랑은 이중 결합할 거니까 Y는 결합 4번 한 이주기 원소네. Y는 누가 되는 거야? 탄소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기억, 쌍극자 모멘트 공통점이래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극성 분자래, 둘 다. 극성 분자 맞죠? 자, 얘는 결국에는 삼각불 구조가 되는 거니까 질소에 수소가 요렇게 여기 비공유 이렇게 있는 거죠. 비대칭이죠. 그치? 그래서 질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 쪽이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극성 분자가 될 거고, 자, COCl2, 요 녀석은 쌍극자 모멘트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얘는 결국에 다른 결합이잖아. 그래서 비대칭 구조로서 둘 다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기억은 정답이 될 수 있겠네. 니은. 자, 분자 구조는 모두 평면이래요. 얘는 입체 구조죠. 얘는 평면 구조 맞고요. 왜? 결합을 공간을 보니까 몇 개 공간이야? 3개 공간이니까 평면 삼각형 구조가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공유 전자쌍이 3개가 될 거래. 얘는 3개 맞네. 근데 얘 공유 전자쌍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중 결합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다. 해주면 되겠네. 이해돼? 또 질문? 4번의 답은 4번이에요. 또 질문? 9번.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분자가 있는데 뭐 어려울 게 없어요. X에 W, X에 Y, X에 W, 그리고 G에 W. 자, 문제 보니까 또 얘 녀석들은 이주기 원소로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데 똑같이 찾아주면 되겠죠. 탄소겠네요. 결합 4번 했으니까. 그리고 얘 옥텟 규칙 만족한다면 비공유가 이렇게 3개가 있어야 옥텟 규칙이 만족인 거죠. 그치? 그럼 W 누구예요? 플로린이 되겠죠. 자, 그리고 Y도 옥텟 규칙 만족이니까 여기 비공유가 2개 있어야 만족하겠지. 그쵸? 그래야 전자 8개 될 거잖아. 이중 결합이니까. 얘는 산소가 되겠네. 그러면 안 구한 게 누구야? G. 이 새끼는 지금 3번 결합했는데 옥텟 규칙 만족이니까 비공유가 하나 있어야겠죠. G는 누구예요? 질소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결합각 구해보래요. 결합각 알파랑 베타야. 알파는 여기네. 보니까 지금 공간수가 3개예요. 그래서 여기를 약 120도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베타는 여길만 하네. 근데 공간수가 하나, 둘, 셋, 4개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정사면체가 눈에 보여야겠지. 그래서 여긴 각도가 몇 도예요? 109.5도라고 해야 돼서 120도는 109.5도보다 크네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기억은 맞죠? 자, 니은, 자, YW2는 극성 분자다라고 하고 있어. YW2, Y 어디 있어?
그치. OF2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네. 정사면체에서 모든 방향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대칭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극성 분자가 되겠죠. 플로어린이 전기 음성도 모든 원소 중에 가장 크잖아.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니은은 극성 분자 맞고요. 자, X2W4에서 공유 전자 쌍수분의 비공유 전자 쌍. X2W4, W4 맞죠? 그러면 CF4네요. C2F4, C2F4. 그럼 탄소가 2마리인데 플로어린이 4마리니까 한 마리당 2개씩 붙이고 탄소끼리는 이중결합해야 옥텟 규칙 만족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간수 낸다. 공간수 셀 필요 없죠. 공유 전자 쌍수는 몇 개예요? 1, 2, 3, 4, 5, 6이네요. 그치? 비공유 전자 쌍의 수는 몇 개예요? 없어요? 있죠. 플로어린에 한 마리당 비공유 몇 개 있어요? 3개씩 있는 거지. 그러니까 3, 3, 3, 3, 3, 4, 12, 5네요. 이해돼? 공유 전자 쌍수분의 비공유 전자 쌍의 수는 2가 나오는 게 맞네. 됐어?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없으면 테스트 이름 쓰고 점수 써서 옆에 잠시 두세요. 자, 그러면 숙제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또. 자, 숙제에서 질문. 응. 13번이요? 157쪽에 13번. 자,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래요. 분자 구성,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되며 중심 원자는 1개이고 자, 나머지 원자는 모두 중심 원자와 결합한다. 분자 내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분자의 구성 원소수와 결합각 및 전자쌍의 수를 비를 줬어요. 자, 가는 보니까 다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구성 원소수가 3이래요. 3가지. 근데 결합각이 180. 선형이죠. 근데 다 이주기라며.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탄소에 플로어린 하나 붙이고 질소가 3중 결합되면은 3가지 되죠.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18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 우리 그 수업 때 봤었던 분자들 있죠. 걔네들이 우리 다 기본 분자들이에요. 화학원에서 자주 다루는 녀석들. 거기서 응용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뭐 있을까? 자주 나왔던 게 뭐 있어? HCN 내가 봤었죠. 근데 이주기라며. 그냥 수소 빼고 플로린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가에 보니까 또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1이라는 얘기는 공유전자쌍의 수가 4개고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 1개니까 4분의 4. 1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나를 보면은 120도보다는 작고요. 다가 제일 작네요. 구성 원소수는 2가지고요. 나랑 다는 각각 2가지. 그러면 각도가 120도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가 109.5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는 107도겠죠. 그치? 혹은 104.5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해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 나가 107도일 때 다가 104.5도일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이 정도의 가능성이 나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의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3, 4가 나오는 걸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2주기 원소니까 간단하게 좀 몇 가지 후보군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3, 4 나오는 거.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 그러면 공유전자쌍이라는 거는 중심원자가 결합을 하는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3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3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3분의 9 하면은 이거 질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혹은 3 나오는 게 만약에 탄소라고 한다면은 4번 결합할 거니까 이게 3이 나와야 돼. 3, 4, 3, 12. 그치? 12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치? 또 2라고 한다면 3 나와야 되니까 6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쵸? 이러면 3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각각 이렇게 얘기했을 때 3분의 9라고 하면 이게 누구예요? NF3가 될 수 있죠. 4분의 10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예요? CF4라고 할 수 있겠죠. 2분의 6이라면 이게 누구야? OF2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4가 나오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잠깐만. 아, 이거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이걸 빼먹었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얘는 비공유가 있죠. 그치? 내가 지금 여기 비공유전자쌍 쓴 게 플로오린에 대해서만 썼으니까 미안해요. 여기다 1 더해서 10이 될 거고 여기다가 2 더해서 8이 되겠지. 그럼 가능성이 되는 건 얘밖에 없네요. 돼? 그러면 4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네. 4에서 2분의 8이네.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네요. 그럼 각도를 따져본다면 OF2는 몇 도예요? 104.5도고요. CF4는 각도가 몇 도예요? 109.5도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옳은 걸 골라봐라. 자, 가의 공유전자쌍의 수는 4다. 맞네요. 니은 나의 쌍쌍 모멘트는 0이다. 나의 쌍쌍 모멘트는 0이 맞죠. CF4 대칭 구조니까. 다의 분자 모형은 삼각뿔이래요. OF2는 구분형이죠. 그래서 틀린 말. 이해돼? 자, 모의고사 형태인데 이런 문제 내신에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수업 때 봤던 분자들을 응용한다면 대부분 그냥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또 질문? 같은 페이지 14번. 자, 표는 원자수가 5 이하인 분자래요, 또. 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XYZ는 탄소, 질소, 플로오린 중 하나다. 탄소, 질소, 플로오린 중 하나다. 자, 원자수비를 보니까 가는 X랑 Y가 1대1이래. 나는 X 대 Y가 몇 대 몇이야? 3대1이래요. 다는 X 대 G가 1, 2, 3, 4, 4대1이래요. 자, 밑에 그리고 공유전자 쌍수분의 비공유전자 쌍수 나왔는데 이것만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탄소, 질소, 플로오린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봐라 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X라는 녀석이 지금 많이 붙어 있죠. 그치? 많이 붙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누구일까? 플로오린이죠. 얘 하나래. 질소죠. 얘 하나래. 탄소죠. 그치? 그럼 XY라는 거는 X가 플로오린, Y는 질소. 근데 1대1이래. 누구야? N2F2죠. 그치? N2F2 어떻게 생겼어? 질소가 플로오린 한 마리, 그리고 질소가 플로오린 한 마리.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질소 3번 결합해야 되니까 질소끼리는 이중 결합이죠. 근데 질소의 비공유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합 공간이 3개 공간이네요. 그럼 120도를 기준으로 좀 나눠줘야겠네. 그래서 실제는 질소에 플로오린 하나, 이렇게 하나, 이중결합, 질소에 플로오린 하나, 비공유 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각도는 120도보다는 좁은 각도가 나타나겠죠. 비공유 때문에. 평면 구조일 거고. 그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자, 가가 N2F2라고 했을 때 공유전자 쌍수분의 비공유전자 쌍의 수가 2가 나올 거래요. 공유전자 쌍의 수는 1, 2, 3, 4죠.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6 더하기 2죠. 8이네요. 2가 맞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는 누구였어? 다는 CF4였죠. 그럼 공유 전자쌍의 수는 몇 개예요? 4개죠.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3, 4, 12가 되니까 12가 될 거고 4분의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만. 그치. 다는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4, 30. 맞네요. 그치. 4분의 10이니까. 이해돼? 그럼 맞는 것 같아, 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한 가지래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여기에밖에 없죠. 예, NF3. 그쵸? 딱 한 가지죠. 자, 나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나에는 이중결합이 없죠. 모두 다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다가 나보다 클 거래요. 다가 나보다 크래. 얘는 쌍극자 모멘트 0이잖아. 얘는 0은 아니고요. 그치?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잖아.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극성이 얘가 커야죠. 그래서 나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또 질문? 155의 8번. 자, 뭐 홀전자 수, 오비탈 수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2단원 짬뽕 문제죠. 이런 식으로도 냅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2단원과 중첩해서 XYZ를 표현시키는 거지. 그래서 2단원 부분 까먹고 있으면은 안 돼요. 같이 한번 자료를 찾아봅시다. 일단 2주기 원소라고 하고 금속 원소가 있을 거래요. 있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XYZ 홀전자 수의 합이 5래. 그러면 가능성이 나왔죠. 가능성. 1, 1, 3. 2, 2, 1. 3, 2, 0. 중 하나죠. 홀전자 수가. 그쵸? 자,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Y와 G가 같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한번 쭉 써볼까요? 그러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까지. 뭐 네온은 결합 안 하니까 버리자. 근데. 플루오린까지. 얘는 홀전자 수 한번 써볼게요. 홀전자 수. 1, 0, 1, 2, 3, 2, 1, 빵 이렇게 외워놓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두 번째 힌트를 준 거는 p-오비탈의 수가 같대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P수. 없죠? 없죠? 1개, 2개, 3개, 3개, 3개죠. 그쵸? 그래서 여기네.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Y랑 G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YG는 보니까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Y가 G보다 또 많대요. 모든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 이거 말하는 거죠. 전자 쌍의 개수. 그러면은 전자 쌍의 개수 얘네들만 한번 써보자. 얘는 없죠. 얘는 하나가 있죠. 얘는 2개가 있죠. 근데 Y가 G보다 크다며. Y가 G보다 크다는 가능성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네. 얘가 Y일 경우에 얘네 둘이 G일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가. 혹은 얘가 Y일 경우에 얘가 G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는 Y가 G보다 크대요. 제1이온화 에너지. 근데 얘가 15족, 16족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는 역전 위치니까 15족이 더 크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 Y가 원자 번호가 더 큰데 더 클 거잖아 어쨌든. Y가 원자 번호가 G보다는 커야 되는데 Y가 이온화 에너지도 크다라고 하려면 요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거는 Y는 무조건 누구예요? 플루오린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G는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치? G는 아직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다음 힌트는 없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 힌트랑 엮어봐야죠. 앞에 힌트 뭐 있어서 홀전자수의 합이 있었죠. 저건 아직 우리 안 써먹었지. 후보만 뽑아놓고. 그럼 어쨌든 플루오린이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홀전자수가 1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1이 있어야만 해. 그러면 1이 없는 거는 삭제. 1이 있네. 1이 있네.
그렇죠? 또 하나, 질소는 보면은 3이라고 한다면 여기 3 있네요. 그리고 홀전자 수가 또 1이라고 한다면 금속이 1일 테니까 얘가 1이 될 수 있죠. 지금 뭐 아직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안에 이 G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 가능성은 1, 2, 2야. 그럼 얘도 분명히 홀전자 수가 2짜리여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가. 홀전자 수 2짜리인 게 여기 있네. 그쵸? 근데 나머지 하나는 금속이죠. 마지막 금속 원자가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금속은 누구예요? 리튬, 베릴륨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홀전자 수 2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2가 하나는 만들어지지만 나머지 2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것도 삭제죠. 그러면 답이 가능한 거는 1, 2, 3밖에 없네. 그럼 1, 2, 3에 맞춰서 다시 답을 찾아본다면 플로어리는 무조건 있는 거고요. 그럼 3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질소가 있을 거고요. 1, 2, 3이니까 금속은 리튬이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얘가 Y, 얘가 G, 얘가 X. 이해돼? 이렇게 찾으면 돼. 자, 그럼 X는 베릴륨 틀렸죠? 자, Y2에는 다중결합이 있을 것이다. Y2에는 단일결합밖에 없고요. G의 수소 화합물, G가 수소랑 결합하면은 NH3가 되죠. NH3가 됐을 때 분자의 쌍쌍 모멘트는 0이 아닌 극성 분자래. 맞는 말이죠.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문제에서 준 자료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정리가 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힌트를 좀 잘 찾아주시면 되고. 또 질문 있어요? 15번? 어디 말하는 거죠? 157 다시? 자, 다시 157쪽으로 오세요. 이 부분에 질문이 많네. 그치. 수능 기출 집중 연습이니까. 자,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인 물질 XY에 대한 자료와 XY에 아이오딘을 첨가하는 실험이래요. 아이오딘 첨가 실험. 근데 물질 X의 분자식 AMB, Y의 분자식 ADN. X는 분자식이 AMB, Y는 분자식이 CDN인데 분자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죠. 중심 원자 비공유. 2개, 0개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험 과정 및 결과 X, Y를 넣었더니 섞이지 않고 두 층으로 나뉘었대요. 둘이 극성, 무극성, 무극성, 극성 둘 중 하나.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의 시험관을 I2에 넣고, 가의 시험관에 I2를 넣고 흔들었더니 한 층에만 녹았대.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데 A, B, C, D는 1, 2, 3주기의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분자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근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0이 될 거래요. 이거 C는 그냥 C 14족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 대칭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쉽게 생각한다면 질소, 산소 혹은 탄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근데 만약에 질소, 비공유가 있으니까 대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산소도 마찬가지로 비공유가 있으니까 대칭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무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누구겠어요? C가 되겠죠. 그치? 얘가 C. 그러면 D는 4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칭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 2래요. 2. 그러면 B는 산소.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은 2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플로오린이나 수소나 이런 것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극성이고요. 얘가 무극성이고요. I2가 녹은 거는 여기에 녹은 거죠. 되니? 그럼 답 한번 골라보자. X의 분자 모형 구분형이 될 거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심 원자가 산소고 A가 두 마리 붙어 있으니까 구분형이죠. 그치? 자, 그리고 Y는 무극성이래요. Y는 무극성 맞네요. 자, 나의 X층에, 나에서 X층에 I2가 녹을 거래요. X층에 녹아요? Y층에 녹아야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열린 결말이죠. x, y, z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는 거야. 대충 구조만 연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1, 2, 3주기 중 그냥 하나다라고 뭉뚱그려 얘기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정답은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좀 열린 결말이라서 뭐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알겠죠? 근데 보기에서는 사실 누군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왔죠. 이해돼? 자, 또 질문 있어요? 없어? 오케이. 자, 없으시면 이제 오늘 4단원 들어갑니다. 160페이지부터 160페이지부터. 자, 4단원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 게 수능이라고 얘기하면 중화 반응만 어려워요. 중화 반응만 어려워. 근데 내신이라고 하면 중화 반응도 어렵고요. 산화 환원 반응도 어려워요. 오히려 4단원에서 내신이 더 까다로워. 왜 그러냐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도 수능에서 킬러로 출제가 됐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 역시 킬러가 출제가 됐어. 중화 반응도 킬러로 출제가 됐어. 그래서 4단원에만 킬러 문제가 2개가 나온 게 지난 교육 과정이거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똑같이 나와요, 사실. 지난 교육 과정과 개념이 다를 게 없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이상하게도 산화 환원 반응 킬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산화 환원 반응 킬러가 수능에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그게 지금 한 3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결국 고3 애들이 준비는 하긴 하는데 역시나 계속 안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 킬러가 거의 없다시피 돼버렸어, 지금. 근데 내신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냥 개념 있으면 문제 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 문제, 킬러 문제들이 사실상 지난 교육 과정상에서 기출 문제들이 쌓여 있죠. 그치?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킬러 문제가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신에서는 킬러가 2개 정도 소단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절반이야, 결국에는. 4단원 중에 절반이 킬러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4단원은 3단원보에 비하여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쫄 필요는 없는 게 결국에는 기출문제에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진 않아. 대한민국에서 내신 문제로 완전 선생님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기획하고 검토하고 출제하시는 분들은 1% 미만일걸? 실제로 그냥 있는 문제들을 조금 예쁘게 변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그래서 일단 결국에 킬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에서도 기출문제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혹은 본인 학교가 수능 특강을 좀 좋아한다면 산화원은 킬러는 아예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쫄 필요는 없어. 중화 반응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긴 하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나중에 볼 거고 오늘 중화 반응을 배우기 위한 기본 스텝을 좀 갈 거예요.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는 것과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라는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좀 쉬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동적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역 반응. 자, 말뜻풀이 너무 쉽죠?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역반응이 가능하다. 역반응은 뭔데? 라고 한다면 A가 B가 되기도 하고 B가 A가 되고 하는 반응, 이런 걸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우린 일반적으로 화살표 그릴 때 그냥 한 방향으로만 그렸지만
가역 반응은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기준을 잡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가역 반응의 예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로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2O 액체, 이거 물이죠.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가역 반응이라고 볼 거예요. 물론 화학 반응은 아니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 근데 이건 가역 반응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정반응이 증발인 거고요. 역반응이 응축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알고 있어야겠죠? 증발과 응축. 자, 그리고 또 하나 COCl2. 자, COCl2 이 녀석 뭐예요? 염화 코발트라고 읽는 녀석이지. 염화 코발트. 그래서 염화 코발트는 일반적으로 무슨 색이냐면은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이야. 푸른색. 근데 이 염화 코발트가 물을 만나잖아. 물을 만나게 되면은 COCl2.H2O 뭐 이런 식으로 돼요. H2O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에 물이 붙은 거 염화 코발트 수화물이라고 불러요. 염화 코발트 수화물. 그래서 이 염화 코발트 수화물이 되면 이게 무슨 색이 되냐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언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냐면 중학교 때 연소 생성물 확인이라는 걸 배울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에 넣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연소를 시킨 용기에 물방울 같은 게 맺히는데 이 물방울이 진짜 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봤어요. 갖다 대봤더니 붉게 변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알겠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염화 코발트를 묻혀놓은 종이야, 그냥. 그래서 염화 코발트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붉게 변한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염화 코발트 종이 빨갛게 변했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고 드라이기로 그냥 말려주면은 다시 색깔이 돌아옵니다.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비슷한 걸로 하나 더. CuSO4.H2O. 자, 요거는 황산구리 수화물이에요. 황산구리 수화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황산구리가 푸른색을 띠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푸른색을 띠는 이유가 구리 이온 때문인데 그 주변에 물이 있어야 결국에 푸른색이 보여요. 그래서 황산구리 수화물은 결국에는 푸른색을 띱니다.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해서 건조시켜주면은 황산구리와 물로 분해가 돼요. 황산구리와 물로 분해가 돼. 그럼 이렇게 분해가 되면은 순수한 황산구리만 남게 되는데 이 순수한 황산구리는 무슨 색이냐면은 흰색이에요. 알겠어?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뿌려주면은 다시 파랗게 변해. 다시 말려주면은 흰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책에 보면은 5, 6 뭐 이렇게 개수 써 있을 텐데 개수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 알겠어? 뭐 그거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시 하나 더. CaCO3가 CO2와 H2O를 만날 거래요. 자, 요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난다? 이거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수. CaCO3는 석회석이죠. 그러니까 석회석이 지하수를 만나면 녹아요. 녹아. 살살 녹아. 그래서 CaHCO3 2 수용액 요런 게 돼요. 녹아서 수용액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물에 의하여 돌이 녹았다? 그럼 돌에 빵꾸가 났겠죠? 그치? 근데 그게 규모가 좀 크다라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암석에 빵꾸가 났어. 그게 뭐예요? 동굴이죠? 동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굴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석회동굴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석회동굴 우리가 뭐 상상해보면 영화 같은 데서 막 주인공이 음산한 동굴로 들어가. 막 여기 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죠. 위에 막 이렇게 고드름 같은 거 있죠. 돌로 된 거. 막 그거 함정으로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런 거.
고드름 같은 거 막. 근데 그게 고드름이, 돌고드름이 그 종유석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종유석의 크기가 일정하니? 아니, 계속 커져. 계속 커져.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돌고드름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바닥에 보면 또 뭐예요? 어떻게 돼? 바닥에 보면은 돌이 또 이렇게 웅툭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건 석순이라고 불러. 그럼 위에서도 커지고 아래에서도 커지다가 결국에 두 개가 붙으면 그게 돌기둥이 되는 거야. 그걸 석주라고 부르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수용액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똑똑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떨어진 위치에서 뭘 만들어? 돌을 또 만들죠. 다시 거꾸로 간 거죠. 이해돼?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가서 돌 만드는 거, 이건 종유석. 이거 용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석순, 해 형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가역 반응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가역 반응 정도가 이 정도로 나와요. 자, 그럼 가역 반응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비가역 반응이죠. 역반응이 불가능한 거다. 그럼 비가역 반응은 표현 어떻게 할까? 이게 비가역 반응이죠. B가 A로 돌아오진 않는다. 그치? 그래서 어떤 것들이 또 예로 있을까? 비가역 반응에는 첫 번째 연소. CH4가 E2랑 반응해서 CO2와 EH2O가 된다. 대표적인 연소죠. 뭐 CH4 우리 1단원 생각해 본다면은 LNG의 주성분이고요. 액화천연가스,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태웠어. LNG를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꾸로 되돌아온대요. 만약에 역반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노벨 평화상감이죠. 노벨 화학상이 아니고 자원의 재발견이니까. 이해돼? 근데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태운 물질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기체 발생. 자, 기체 발생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산과 금속의 반응에서 어떻게 된댔어? MgCl2 수용액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개수 맞추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만들어져요? 수소기체 만들어지지. 그럼 이렇게 발생한 수소기체가 다시 산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기체 발생 반응도 비가역 반응. 하나 더. 중화 반응. HCl과 NaOH, 산이랑 염기죠? 이게 만나게 되면은 NaCl 수용액이 되면서 물이 생성되는 거. 이게 중화 반응인데 이렇게 생성된 물이 다시 산이랑 염기로 나눠지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중화시키면 그걸 다시 산염기로 분해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이게 중화 반응. 또 하나,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은 이런 거죠. AgNO3가 NaCl과 만나면 AgCl, 이게 앙금이죠. 요걸 만들고 NaNO3가 된다. NO3 수용액.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앙금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물에 안 녹으니까 거꾸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좀 디테일을 잡아줘야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서 100% 비가역은 아니에요. 100% 비가역은 아니야. 근데 100% 비가역도 있죠. 얘네들은 100% 비가역이 많거든? 얘네들은 100% 비가역이 맞아. 이 역반응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에는 역반응이 아주 조금은 일어나요. 아주 조금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1000만 번의 반응을 시켰을 때 한 번 정도는 역반응을 해요. 이해돼? 그 정도 급이야. 그러니까 거의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문제들의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줘. 근데 일반적인 문제들의 경우에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줘.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디테일을 잡는다면 차이점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 근데 좀 강조해서 얘네들은 역반응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죠. 일부 일어나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표현하는 게 달라.
교과서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교과서가 있고요. 소개를 아예 안 하는 교과서도 있어. 그냥 어쨌든 비가역으로 치기는 할 거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알겠어? 일부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걸 표현해주는 교과서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를 좀 들어보셔야겠죠. 아시겠죠? 나중에 이 부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하는지 좀 주의 깊게 봐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어찌됐든 비가역 반응이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결국에 가역 반응이거든. 왜냐하면 평형이라는 걸 얘기할 거라서 가역 반응이 중요해요. 별표. 자, 화학 평형이라는 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평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물리에서 말하는 힘의 평형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생태계 평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화학에서 말하는 화학 평형. 근데 이 평형의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무언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면 힘은 굉장히 작용하고 있지만 여기 올려져 있는 물건들 힘은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물체에 대한 수직항력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힘은 작용하되. 생태계 평형 서로 먹고 먹히고 잡아먹히고 하고는 있지만 개체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치? 뭐 그런 것들.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화학 평형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화학에서는 반응이죠. 그럼 화학 평형 뭐라고 표현할까? 반응이 일어나지만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죠. 이해돼요? 그래서 화학 평형은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처럼이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반응을 하니까. 알겠어? 근데 왜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특징. 이 화학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가역 반응이 일어날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을 때. 이 상태를 우린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럼 예를 들어 A가 B가 되는 반응, B가 A가 되는 반응에서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반응의 속도라는 거는 A가 B가 되는 거니까 A가 소모되는 속도죠. 이게 정반응 속도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B로 얘기를 한다면 정반응의 속도는 B가 생성되는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해돼? 자, 그럼 역반응의 속도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역반응의 속도는 A가 생성되는 속도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또 한 번은 B가 소모되는 속도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정반응과 역반응을. 근데 이게 같을 때래. A가 소모되는 속도와 A가 생성되는 속도가 같을 때고요. B가 생성되는 속도와 B가 소모되는 속도가 같을 때래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결국 평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는 농도가 일정한 상태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네 번째. 그러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A와 B가 공존하겠죠. 그치? A도 있고 B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된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사실. 왜 그런지 한번 역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무언가 반응계에서 반응물만 존재하고 있대요. 반응물만 존재하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막 지나도 그냥 계속 반응물만 있대요. 그 반응물들끼리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시간이 지났는데 생성물만 존재한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비가역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응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건 비가역 반응을 말하는 거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이해돼? 그렇다면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의 기본적인 특징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 변화에서 중요한 반응 속도라는 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보도록 할게. 반응 속도. 사실 이 반응 속도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걸 알고 평형에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 알겠어? 그래서 좀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반응 속도.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식도 한번 써보자. A랑 B가 반응해서 C랑 D를 만드는 반응이래요. 근데 가역 반응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반응물 간 유효한 충돌의 빈도수가 반응 속도야. 반응물들 간의 유효한 충돌 빈도수.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려면 부딪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A랑 B가 부딪혀야 되는 거고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C랑 D가 부딪혀야 된다는 거야.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모든 충돌이 반응을 다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충돌이 있어요. 그걸 유효 충돌이라고 불러. 그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면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려면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돼.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충돌을 할 때 세게 부딪힐 거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요 V리터의 용기가 있대요. V리터 용기. 강철 용기야. 부피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A랑 B를 넣어 놓을 거야. 일단 A를 넣어 놓을게요. A를 넣어 놓고요. B도 넣어 놓을게요. B도 넣어 놓을게요. C도 넣어 놓을게요. C는 넣지 말자. A, B만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A랑 B가 지들끼리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반응하겠죠. 충돌하고 반응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A와 B를 반응시킬 때 더 빠르게 반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B를 더 넣어요. A도 더 넣어요. 더 넣어요. 부피는 똑같이 V리터죠.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안에 입자수가 늘어났지. 그러면 충돌수는 더 많아졌겠죠. 근데 이직거리가 결국에 내부 압력이 높아진 걸 말하는 거지. 이직거리는 결국에 농도가 진해진 걸 말하는 거죠. 부피분의 입자수가 농도가 될 거니까. 여기서도 몰농도를 써. 우리가 몰농도를 그 수용액에서만 쓰는 건 아니야. 공기 뭐 이런 것도 몰농도 사용합니다. 공기도 용액이지 얘들아. 용액의 액자가 액체 말하는 거 아니야. 용액이라는 것 자체로 봐야 돼. 그냥 용액이라는 건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섞여 있는 건 다 용액이라고 불러. 공기도 용액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용액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몰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보니까 이렇게 내부 입자수가 많아져서 농도가 진해지면 충돌 빈도가 늘어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반응 속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반응 속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A랑 B가 없어지면서 C랑 D를 만들겠죠. A랑 B가 없어지면서 C랑 D를 만들 거고 A랑 B가 없어지면서 C, D를 만들 이런 식으로 될 거죠. 그치?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A 농도와 B의 농도는 진해져요, 연해져요? 연해지겠지. 그 농도 표현 대괄호로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날수록 이게 연해져요. 근데 농도는 반응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어, 결과. A, B의 농도가 연해지면 연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정반응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지. 이해돼요? 또 하나.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생성물인 CD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니까 늘어나.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CD 농도는. 그럼 CD의 농도가 진해진다면 이번에는 어떤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요?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야. 돼?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역반응의 속도는 생성물의 농도에 비례할 거고요. 정반응의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에는 여기 안에 A, B, C, D가 모두 공존하게 되는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죠.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결국에 이 두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은 이 용기 안에는 A, B, C, D가 함께 공존하는 화학 평형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겠죠. 우리 눈에 분자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반응이 멈췄네 하겠죠. 왜 반응이 안 일어나지? 라고 하겠죠. A, B, C, D가 B가 아직 더 있는데 왜 반응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안 돼. 안 된다. 반응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화학평형입니다. 원리 이해돼? 중요한 거 다시 기억해. 반응 속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들에서 이제 상평형이랑 용해평형, 화학평형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얘네들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죠? 잠깐 쉬었다 갈게. 쉬는 시간. 테스트 꺼내놓으세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이제 이런 평형들에 대한 예시들을 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세 가지만. 먼저 상평형. 그러니까 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의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 상에 대한 평형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나온 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증발과 응축을 말하는 거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우린 그걸 상평형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할 거야.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요. 물을 담아 놓고 뚜껑을 덮어.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닫힌 개가 된 거죠. 그치, 닫힌 개. 닫힌 개에서 물이 증발을 하면서 이 안에 공기가 점점 습해지겠지. 겉으로만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점점 습해지게 되면은 물 높이가 어떻게 될까? 안 붙었다. 물 높이가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이해돼?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드니? 아니지.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유지가 되겠죠. 그 유지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상평형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면은 결국 물 분자들이 물 표면에서부터 증발이 일어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용기 내부 공기가 습해지겠지. 이해돼? 습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 안에 수증기의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수증기는 생성물이죠. 수증기의 농도가 진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역반응의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간이 지나서 뭐 1분 후에는 이 정도 속도에서는 한 마리가 응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더 수증기가 많아지면은 2마리가 응축이 일어나는 거고, 더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3마리가 응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 높이가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3마리가 증발될 때 뭐 3마리가 응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높이의 변화는 없다. 이게 상평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증발 속도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네. 그 이유도 좀 알아야겠죠. 자, 증발 속도가 안 변하는 이유는, 자, 이 표현 굉장히 어색하지 않니? 물의 농도. 내가 물을 뭐 500ml짜리를 샀는데 500ml를 한 3모금 마셨어. 물이 싱거워지니? 아니죠. 물의 양이 줄어들어도 물의 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물의 농도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다고. 물의 농도는 그냥 1이야. 물밖에 없으니까.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순수한 액체의 농도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실험에서 증발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시간에 따른 속도,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근데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겠죠. 왜 일정해져? 더 이상 수증기의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 배웠어, 다. 더 이상 수증기의 농도가 변하지 않을 때 이때 당시 온도의 포화 수증기 압력이죠. 포화 수증기. 기억나?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구름 막 이런 거 배울 때 포화 수증기.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때 상태를 말하는 거야. 더 이상 수증기의 농도가 변하지 않을 때. 되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상평형이라는 거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 요 뒤가 상평형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면 요 뒤의 구간, 어느 구간에서도 용기 내부의 수증기의 농도는 일정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자, 요 지점을 T1이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T2라고 할게요. 그러면 T1과 T2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물의 몰수는 누가 더 많아요? 물의 몰수.
T1이 더 많겠지. 예를 들어 이거죠. 물이 이 정도가 된 게 T1이고 여기 된 게 T2죠. 이해돼? 용기 속 물의 몰수는 T1에서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증기의 몰수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T2가 더 많은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수증기 몰수분의 물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작고 커요. 얘는 크고 작아요. 작고 큰 게 더 크겠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T1, T2 이거 연속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 물이 점점 내려가다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일정해진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주시면 돼. 이게 상평형이에요. 자, 두 번째, 용의 평형. 자, 설탕이랑 물을 섞으면 설탕물이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반응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름까지 적어본다면 정반응이 용해고요. 역반응은 석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험 그림은 비커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때려 부은 거야. 설탕을 때려 부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설탕이 여기 안에 녹아 들어가겠죠. 점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탕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네. 근데 이 설탕물이라는 거는 생성물이죠. 설탕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결과적으로 역반응의 속도인 석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돼?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되니? 물의 농도, 설탕의 농도, 요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물의 농도는 당연히 변화 없는 걸 알고 있죠.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에. 근데 설탕도 마찬가지야. 이유는 순수한 고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고체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가 껌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빠지죠. 근데 사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맛이 거의 일정하죠. 사탕이 좀 작아졌다라고 해서 사탕이 좀 싱거워지는 건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순수한 고체의 경우에도 양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농도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프는 저런 식으로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3마리가 용해가 들어갈 때 3마리가 다시 석출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탕이 요 정도 남아서 안 녹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용해와 석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야? 용액의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포화 용액의 상태다. 그러니까 포화 용액의 개념이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포화 용액을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이라고 배웠어.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거야. 녹지 않는 거야? 아니, 녹아요. 알겠어? 녹아. 용해 현상 일어납니다. 석출도 일어나요. 근데 겉으로 봐서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포화 용액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여기다 설탕을 넣는데 이번에는 흑설탕을 넣어. 포화 용액을 만들어 놓고 포화 용액에 흑설탕을 넣어요. 그럼 이 흑설탕을 안 녹아요? 흑설탕 녹아요. 알겠어? 흑설탕은 녹아. 대신 뭐가 석출될까? 백설탕이 석출되는 거죠.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또 녹아있던 흑설탕이 들어오기도 하고 백설탕이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자리를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도 용의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화학 평형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NO2죠. 이 NO2가 합쳐져서
N2O4가 된대. 사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가 된대요. 근데 여기에 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색깔. 그래서 NO2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젓갈색이야. 근데 N2O4가 되면은 무색이 돼요. 그래서 실험 세팅은 또 어떻게 하냐. 용기, V리터의 용기에다가 오늘 동그라미가 되게 잘 그려지네. 그지? 이거 쉽지 않은데. 자, V리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NO2를 넣어놨어요. NO2. 그리고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될까? NO2가 좀 없어지고 N2O4가 생기고 NO2가 좀 없어지고 N2O4가 생기고 그러겠죠? 이해돼? 근데 그러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물인 NO2의 농도는 줄어들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야기야, 이번에? 이번엔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농도가 줄어드니까. 자, 또 이번에 N2O4의 농도는 점점 많아지겠죠. 진해지겠죠. 그쵸? 이렇게 되면 역반응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네요. 그러다가 같아지면 그게 평형 상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실험 결과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는 젓갈색이었는데 무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젓갈색이 연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N2O4와 NO2가 공존할 거라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실험도 결과를 가지고 결과값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자, 먼저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라고 그랬어요.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일정해지고,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빨라지다가 일정해지고. 화학 평형이라는 얘기는 여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이후가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자, 근데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볼게. 자, 기체한테도 몰 농도를 쓸 수 있다고 했죠. 농도 그래프야, 이번엔 농도 그래프. 자, 그러면 처음에 NO2부터 있었죠. NO2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해질 거고요. 이게 NO2의 농도. N2O4의 농도는 점점 많아지다가 일정해질 거예요. 여기서 화학 평형의 상태를 찾아봐라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처럼 보이는 상태, 이 상태죠. 농도가 일정한 거. 이해돼? 단골 오답으로 나오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여기 보고 평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평형이에요? 아니지. 여기에서는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 중에 뭐가 더 빠른 때야? 아직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때예요. 그대로 올라가 봐. 정반응이 더 빠르잖아. 이해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럼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실험 세팅을 한번 바꿔보자. 이번엔 다른 세팅이야. 어떤 세팅이냐면 똑같이 V리터에다가 N2O4를 넣어놓고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반대로. NO2가 아니라 N2O4를 넣어놓고 실험을 진행할 거야. 그러면 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다를까? 어쨌든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봐봐. 처음에 있는 게 N2O4예요. N2O4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해져. 자, 그리고 NO2가 점점 늘어나다가 일정해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 형태가 좀 다르죠? 다르기는 한데 봐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 농도 분의 생성물 농도의 비율은 안 변하죠. 이 비율이 NO2 농도 분의 N2O4 농도가 상수 K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세팅이 달라지더라도 같은 반응에서 온도가 같다면이야. 같은 온도라면 세팅이 다르더라도 평형 상태에서 이 값은 똑같아요. 이게 평형상수라는 상수예요. 각 반응마다 상수값이 달라요. 알겠어? 그러면 잘 봐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사실 2가 붙거든, 요거는. 왜 그러냐면 개수가 2라서 2가 붙어. 평형상수값 제곱이 여기에 개수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화학2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우리 그냥 원리 정도만 이해할 거야. 결국에 이 비율은 안 변한다라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었죠. 온도가 일정할 때예요. 알겠죠?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K 값이 크대요. 어떤 반응에서 평형상수 값을 계산을 해봤는데 K 값이 크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훨씬 많다, 뭐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럼 K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 반응은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평형상수를 이용하면. 이해돼? K 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서 요건 많은데 요게 적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반응이 잘 일어난 거야? 잘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이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K 값의 크기가 뭐라 그랬어? 온도에 따라 다르고 반응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그 반응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해돼? 그리고 이 평형상수라는 게 참 편리한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온도만 똑같으면은 어떠한 평형 상태에서도 같은 반응이라면 이 평형상수 값은 같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K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적 평형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다 했고 시간 관계상 개념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 다음 강의로 바로 갈게요.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금방 합니다, 여러분.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이 이온화가 된대. 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물이랑 만나서 이온화가 된다 이거야. 물이랑 만나서 이온화가 돼.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돼? 물 한 마리가 다른 물한테 이걸 줬다는 거야. 이건 가역 반응입니다. 역반응도 가능하다. 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은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값을 찾아볼 거야. 평형상수 값을. 봐봐.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한다라고 했으니까 온도를 정해야겠죠. 25도씨라고 얘기할게요. 25도씨에서 내가 물 한 잔을 준비를 해놓고 이 물 한 잔 속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농도를 계산해 봐야겠죠. 측정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이 녀석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래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사실 잘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야. 일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OH 마이너스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농도도 몇일까요?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값은 그리고 물의 이온화 반응이기 때문에 워터라고 해서 뒤에 W를 붙여줄 거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KW 값은 값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반응물의 농도 H2O, H2O
생성물의 농도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순수한 물의 순수한 액체의 농도 변화는 없으니까 결국 KW 값이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아예 변수가 아닌 거죠. K에 대한. 그렇죠? 그럼 이건 삭제가 되고 이 녀석이네. 그러면 결국 KW 값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니까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해돼? 25도씨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W 값은 온도가 달라지면 변하겠죠. 그리고 이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온도가 25도씨가 아니라 내가 좀 가열을 해서 한 90도씨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 90도씨까지 만들어도 되면은 이 반응은 잘 일어나서 얘네의 농도가 이거보다 커지겠죠. 이해돼? 그럼 이거보다 커져서 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해볼까요? 커졌어. 그러면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2로 커지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KW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인데 사실상 25도씨가 아닌 다른 온도에서 KW 값을 측정을 해보면 숫자가 겁나 더러워요. 그래서 문제가 안 나와. 그렇게 온도를 바꿔서 문제를 내려면 시험 준비물에 공학용 계산기라고 써져 있어야 돼. 공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그렇게 온도 달라진 것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공개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린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거니까 문제는 25도씨로만 나와요. 근데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25도씨가 아니면 KW 값은 달라졌을 거야 정도는 이해해야 돼. 또한 이 25도씨가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KW 값이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는 유추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25도씨에서 이 KW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그럼 이걸 응용한다면 산염기에 써먹을 수 있어요. 이 KW가 안 변하는 걸 가지고 산염기 용액에 써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산용액이야. 0.01 몰농도 HCl 수용액이 있대요. 부피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 농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치? 뭐 얘가 있대요. 그러면 이 녀석은 HCl 일가산이니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1대1로 이온화 되겠죠. 그럼 HCl이 요만큼의 몰농도라는 이야기는 이 용액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라는 이야기죠. 그치? 근데 우리는 H3O 플러스랑 H 플러스가 결국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이라고요? 10의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이 용액의 온도는 25도씨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야 숫자가 깔끔하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곱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는 거는 정해진 거야. 그러면 이 용액에서 OH-의 몰농도는 몇이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산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H3O 플러스의 농도랑 OH-의 농도에서 산용액은 이게 더 진한 걸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H3O 플러스가 그냥 H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염기도 한번 해볼게요. 염기도 한번 해보죠. 자, 0.01 몰농도 NaOH 수용액이 있대요. 얘도 일가 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OH-의 몰농도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라는 이야기야, 이번에.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겠죠, 이번엔. H3O 플러스의 농도는 몇이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농도가 되겠죠. 그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 OH-의 몰농도에서 OH- 몰농도가 더 진한 걸 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KW 값은 안 변하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이 10-, 이 숫자가 참 불편하죠. 너무 작은 숫자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이걸 정수로 바꿔요. 이 의미들을. 정수로 바꾼 값이 pH랑 pOH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저 용액 그대로 갖고 와보자. 산이야. H3O 플러스의 농도, OH-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12, 10의 마이너스 2죠. 앞에서 썼던 용액이 그대로 갖고 왔어. 근데 이게 정수로 바꿔주려고 앞에 뭔 짓거리를 하냐면 로그를 붙일 거예요. 20, 10인 로그를 붙일 거야.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근데 음수도 짜증나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값이 몇으로 변해요? 12지. 이게 pH야.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값이 pH예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pH를.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본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요게 뭐예요? POH인 거야. POH가 2인 거죠. 그래서 pH, POH에서 pH랑 POH에서 POH가 더 큰 게 산인 거죠. 이해돼요? 결과적으로 좀 반대 결과가 나왔네. 이해돼? 좀 주의해줘야겠죠. 염기도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거니까 숫자만 다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정리. 결국 어떠한 용액이든지 간에 얘네들의 농도의 곱은 항상 몇이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 25도씨에서 항상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거를 pH랑 POH로 얘기하면 pH와 POH의 합은 항상 몇이 나와야 돼요? 14가 나와야 되는 거야. 두 개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 네. 잠깐만. 반대로 얘기했네. 얘가 왜 12야? 산인데. 2죠. 얘가 12죠. 그럼 pH가 2죠. 얘가 12죠. 그래서 pH가 POH보다 잘했어. 마음이 급해. 5분밖에 안 남았거든. 봐봐. 그래서 14, 곱이 10의 마이너스 14고 합이 14가 나와야 된다. 요거는 25도씨에서 모든 수용액이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해봐봐. 순수한 물은 용액의 농도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7이었죠. 그러니까 pH가 7, POH가 7이었던 거야. 이해돼? 그래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배웠던 거고, pH가. 이해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pH, POH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실전 유형 문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수능 문제를 소개할게요. 어떤 걸 풀어줄까요? 아이패드를 바꿔야겠어. 이렇게 바쁜 때에 지금 아이패드가 얼타고 있어. 됐다. 떠라. 떴다. 됐다. 자, 실전 유형 문제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봐. 적어 놓으면 아마 도움이 되겠죠. 자, 뭐 가나 Na 플러스 H3O 플러스 또는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몰농도 부피 가는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6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8이고 얘는 A고 얘는 10A고 얘는 10mm고 얘는 100mm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줬네. 나의 pH, 가의 POH. 이게 1보다 크고 가랑 나는 각각 HCl 아니면 NaOH 중 하나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와 나의 용액이 어떤 녀석이며 가와 나의 pH와 POH가 몇몇인지 계산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실전 형태는. 한번 해보자. 자, 나의 pH랑 가의 POH인데 1보다 크대요. 이게 작고
이게 크다는 거죠. 그럼 나의 pH가 작다는 거죠. 그치? 나의 pH가 작다는 얘기는 나가 누굴까? HCl이고 가가 NaOH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나는 요 값이 10의 -8이래. 근데 산이라고 판명됐기 때문에 Cl- 가 있을 거라서 요 값은 Cl-OH-의 농도가 되죠. 근데 Cl-의 농도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산에서 H+의 몰 농도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치? 근데 요 값이 10의 -8이 돼야 된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계산하자.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랑 Y라고 하자. X랑 Y라고. 그러면은 X랑 Y를 더하면 14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X랑 Y를 빼면 8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치? 여기서 X, Y 값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더해버리면은 2X가 몇이에요? 6이네. X는 3이네요. 그쵸?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3이 나왔다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11분의 10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잠깐만, 이러면 10의 마이너스 8인가? 아니죠. 반대죠. 3분의 11이죠. 이해돼? 뭐든 상관없어. X가 뭐든 Y가 뭐든. 왜? 산인지 염기인지 아니까. 더했을 때 14 나와야 되고 뺐을 때 8이 나오면 되는 거야. 빼기가 뭐에서 뭘 빼는지 상관없고 그냥 차이가 8이란 얘기야. 값은 10의 마이너스 8이 맞도록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녀석의 pH는 몇이란 얘기야? 3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볼까? X랑 Y를 더하면 14가 돼야 되는데 X랑 Y가 뭔지 모르지만 뭐 둘의 차이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6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더해버리면 2X가 몇이에요? 이번엔 20이니까 X는 10이네. 큰 게 10이라는 얘기죠. 작은 게 4라는 얘기네. 그죠? 근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OH-의 농도분의 H3O 플러스의 농도가 될 건데, 그럼 10의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건 위에가 작은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위에 작은 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0 분의 10의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의 pH가 몇이 되는 거예요? 얘는 pH가 10이 되는 거야. 얘는 pH가 3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농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A랑 10의 1이에요. 농도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0이죠. 근데 염기의 농도니까 OH로 가야 돼. 농도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10배인데 산이죠. 산이라는 거는 이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맞네. 10배가. 이해돼? 그리고 부피 나온 거는 뭐 기억니은 디귿 해결하라고 준 건데 그것까지 우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문제 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여기서 이용한 거는 pH와 pOH 합은 14라는 거. 곱은 10의 마이너스 4라는 거. 10의 마이너스 14라는 거. 이해돼? 그거 이용해서 푼 거야. 실전 형태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사실상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연습하면은 족밥이거든 그냥. 그래서 쫄 필요 없어.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였어.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결국에 pH, pOH, 뭐 농도가 1 차이 나니까, 농도가 10배 차이 나니까 pH, pOH는 몇씩 차이 나? 1씩 차이 나죠? 마이너스 로그가 밑이 10이기 때문에. 그쵸?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줘. 한번 연습해보자. 농도가 100배 차이 나면은 pH는 몇 차이예요? 2 차이겠죠. 1000배면 3 차이겠죠. 그치?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줘.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1분 오버했네. 뒤에 애들 기다리겠네.
숙제는 17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하고 꼭 채점까지 하세요. 서술형 좀 풀고. 알겠어?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